제7장 현실을 보다. 미셸에게 또 하나 다행스러운 일은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초급에서 상급으로 나아갈수록 교과목의 내용도 풍부해지고 암기 일변도인 문법에서 차츰 수사학 분야로 바뀌어 갔다는 점이다. 수사학은 생각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학문이다. 이리하여 미셸은 비로소 모국어로 익힌 라틴어를 자신의 것으로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사들의 자질이 우수해진 것도 미셸의 두뇌와 정신에 좋은 자극이 되었다. 상급반으로 올라가 토론인 디스푸타티오의 교과목이 추가된 것은 그에게 가장 좋은 자극이었을 것이다. 날마다 오전과 오후에 수업이 끝났을 때 그날 수업의 마무리로 토론이 이루어졌다. 그날 배운 과목 또는 교사의 설명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변한다. 의견을 나누고 때로는 토론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이것은 서구 교육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형태의 것이고 서양인의 인격은 이런 토론을 통해 형성되어 간 것이다. 교육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 학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토론장이 되었다. 학교는 토론장이라는 사고방식이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동양세계일 것이다. 토요일에는 오전 수업이 끝나면 학급별로 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 토론 재료는 교사가 출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학생들 자신이 라틴어로 작성하여 토론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다. 틀린 문장은 당연히 지적되었다.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복하는 것도 당연하고 수사학이나 철학도 필연적으로 추가된다. 이럴 때 가만히 앉아서 말없이 듣기만 하는 학생은 얌전한 게 아니라 바보나 전응아로 여겨질 것이다. 또한 토론은 단순한 대화나 문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토론은 이미 언론이다. 이런 언론은 지성의 체제이기도 하다. 이 표현은 에라스무스의 말이고 르네상스 교육만이 아니라 그 후 서구 교육의 기초를 이룬 것이다. 이 같은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간다. 하나의 문제에 대해 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시민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지혜다. 그것은 답이 하나로 한정되어 있는 시험이 아니다. 11학년이 되면 토론 과목 이외에 연설인 데클라마티오 과목이 추가된다. 이것은 과장되게 말하면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사상과 신조를 발표하는 연습이다. 기숙생으로서 라틴어 기초도 모르는 학생들과 함께 따분하기 이를 데 없는 수업을 강요당하여 순식간에 라틴어 실력이 위축되어 버린 미셸은 상급반에 올라가 토론과 연설이 교과목에 추가되자 비로소 양지 바른 곳으로 나왔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있는 것도 당연했다. 그중 하나는 작시였다. 모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운을 맞춘 시를 짓는 일은 많은 학생들에게 견딜 수 없는 고역이었을 것이다. 미셸도 산문은 별로 어렵지 않게 작문할 수 있었겠지만 시는 역시 어려웠던 모양이다. 내 눈은 상당히 밝고 정확하다. 하지만 그 눈을 활동시키려 하면 침침해진다. 이런 현상은 시를 지을 때 더욱 확실하게 경험한다. 나는 시를 더없이 사랑한다. 남의 시도 꽤 잘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써보면 어린애가 쓴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사람은 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아무리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좋지만 시만은 안 된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분석은 정확하다. 미셸은 시가 산문의 영역을 넘어선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학창시절부터 이미 막연하게나마 깨닫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은 자기가 부딪히는 대상을 통해 자신의 자질을 분별하게 되는 법인데 위의 글에는 그런 실마리가 나타나 있는 듯하다. 그는 미래에서 과거로 빛을 비추어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응시할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가 안 된다면 역사는 어떨까? 역사 교육에는 티투스 리비우스의 로마사가 교재로 쓰인 모양이지만 이 교재보다 교사들이 더 좋았다. 기엔 학교는 당시 프랑스에서 어느 학교보다도 우수한 교사들을 갖고 있었다. 미셸은 어린애 주제에 너무 자유자재로 라틴어를 말했기 때문에 상급반을 가르친 평판 좋은 교사의 교실에 특별 청강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모양이다. 기엔 학교에는 4명의 저명한 교사가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당대 제1의 웅변가로 인정받고 있던 마르크 앙투안 위뢰였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시인이자 인문주의자인 조지 뷰캐넌이었다. 뷰캐넌은 150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교사로 일한 적도 있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간 뒤에는 차츰 루터파로 기울어져 카톨릭 성직자들을 맹렬히 비난하다가 결국 조국을 등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잉글랜드를 거쳐 프랑스에 와 있을 때 보르도의 기엔 학교가 그를 교사로 초빙했다. 만년에는 과격한 칼뱅주의자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잠깐 살펴보는 정도로 그치겠지만 이 2명의 교사를 보아도 학문 세계는 정말로 국제적이었다. 그것은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국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문학사는 다른 나라의 문학사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라틴어 문학 작품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일본 문학사가 한문 무학을 다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속사정은 나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각국이 모두 그 점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은 기묘한 일이다. 프랑스 문학사가 라틴어 문학 작품을 포함한다면 훨씬 풍부해질 테고 거기에는 당연히 뷰캐넌도 희곡 작가로 포함될 것이다. 미셸은 12~13살 때 뷰캐넌이 쓴 희곡의 주인공을 맡는 영광을 누렸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니콜라 그루시, 기욤 게랑트 같은 고명한 교사들이 있었다. 미셸이 라틴어를 너무 유창하게 구사하는 바람에 이들 학자들이 그를 두려워하기까지 했다니까 정말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어 실력은 우수한 교사가 있었는데 별로 진보하지 못한 모양이다. 학교 연극에 주역으로 출연하여 보르도의 명사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라틴어 비극의 긴 대사를 낭송하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인 피에르 에켐 부시장은 자신의 교육방침이 거둔 성과를 눈앞에 보는 듯한 뚜렷한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미셸 자신도 우쭐한 얼굴이었을 게 분명하다. 여기서 당시 학교 생활의 한 과제였던 연습장 기록에 대해 말해두고자 한다. 이것은 학생들이 한 권씩 갖고 있었던 것인데 수업이나 독서를 할 때 접한 명언이나 속담, 격언 따위를 일정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적어두기 위한 학습장이었다. 항목에는 명언이나 격언만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 방식 등도 포함되었다. 삶, 죽음, 미덕, 악덕, 지성, 무지, 정의, 부정, 용기, 비겁 등 인간사의 거의 모든 국면이 항목별로 편집되어 있고 학생들은 독서나 수업이나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얻은 지식과 고찰을 이 공책에 적어 넣는다. 앞에서 말한 테렌티우스의 명언은 이들 항목 가운데 어느 것으로 분류될까? 누구나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의 편집 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을지 모르나 토요일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기억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상이 되는 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고 그 말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헤아리는 능력도 필요하다. 판단력도 많이 필요하다. 이런 일이 해마다 축적된다면 상식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자체가 하나의 철학 교육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교육 방법은 어디까지나 언어, 그것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치우쳐 있고 게다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머릿속에 쑤셔 넣는 주입식 교육이며 복창과 반복에 치우쳐 있다. 다행히 채찍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훗날 미셸이
학교는 역시 학교였다 하고 회고하는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미셸이 받은 교육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종교 분쟁 시대인데도 그 교육이 대단히 이교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학교 안에 예배당이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엄격한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정상적인 종교 교육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사태다. 그리스나 로마의 사상에는 이질적인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 적어도 기독교 사상처럼 일관성 있는 줄거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질적인 다양한 사상들 가운데 타당한 것을 골라내어 그것을 학습장에 적고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만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기서 단련되는 것은 사고력이지 신앙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할 것이다. 에라스무스가 성직자였듯이 구베아 시장도 성직자였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사고의 소유자였다. 나중에 보르도를 떠나 포르투갈의 코암브라 대학에 부임했을 때는 포르투갈의 종교재판소에서 이단 신문까지 받았다. 이런 교장 밑에 있던 교사들 중에는 루터파도 있고 이교도를 자처하는 교사까지 있었으니까 구아베 교장의 대외 교습이나 학교 관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났던 게 분명하다. 어쨌든 미셸은 이런 학교에서 13살 때인 1546년에 모든 교과 과정을 수료하고 그 후 다시 2년 동안 학사 과정을 밟기 위해 같은 기숙사에 머물게 된다.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한 1548년에 보르도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보르도 소금세 폭동 사건이라 불린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본디 왕실이나 정부는 일정한 조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왕실이나 국가가 독점하는 수입원을 가지려 드는 법이다. 소금세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었다. 프랑스에서는 1340년에 이미 왕실이 소금 매매를 독점하게 되어 각 개인은 소비량에 관계없이 일정량의 소금을 구입해야 했다. 참으로 불합리한 세제였고 따라서 소금세는 언제나 백성에게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었고 당국에는 벌금의 대상이 되었다. 이 세금이 폐지된 것은 훗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뒤였다. 1548년에 당시 국왕인 앙리 2세가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기엔에 과중한 소금세를 부과하자 그해 8월에 성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시청을 습격하기에 이르렀다. 미셸의 아버지 피에르는 이때 부시장이었다. 일찍이 보르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을 때는 소금세 따위도 존재하지 않았고 자유무역과 자치로 번영을 누렸다. 시민들은 그것을 상기해 내고 영국의 적십자기를 들고 시청을 습격하는 동시에 무기고를 점령하여
농성을 시작했다. 이 무기고는 기엔 학교 바로 옆에 있었다. 미셸은 아마 눈을 크게 뜨고 이 민중폭동을 지켜보았을 것이다. 나는 소년 시절에 어느 큰 도시의 군 사령관인 어떤 귀족이 광분한 시민들의 폭동에 휘말려 궁지로 몰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폭동을 조기에 가라앉히기 위해 여태껏 있었던 안전한 곳에서 나와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그 자리에서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때 살해된 사람은 기엔 총독 드 모낭이었다. 그토록 광분한 괴물들에게서는 자비와 인정만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런 괴물들은 오히려 경외와 공포로서 다루는 편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그가 무장도 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혼자서 광분한 군중의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 것은 무모한 결단이라기보다 용감한 행위이기는 했지만 일단 그렇게 결심했으면 제 역할을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제 운명의 잔을 모두 마셨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도 나는 그를 비난하고 싶다. 그러나 그는 위험이 다가왔음을 알고는 용기를 잃고 그때까지 취하고 있던 겸손한 태도를 겁에 질린 태도로 바뀌었으며 그의 목소리와 눈은 공포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토끼처럼 달아나 숨으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분노에 불을 질러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고 말았다. 미셸이 기숙사 창문으로 무기고 안뜰을 내려다보며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한테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위의 글을 읽어보면 이 아이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사건을 목격하면서 민중폭동 자체만이 아니라 그 폭동에 대응하는 태제 또는 대응할 만한 태제를 머릿속에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미 머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기엔 학교에서의 교육은 역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많았음을 알고 있다. 학교 창문으로 미셸이 보고 있었던 것은 광분한 민중이라기보다 오히려 공포를 응시하고 있는 그 자신이었을 것이다. 소금세 폭동이 일어난 것은 1548년 8월 21일이었다. 미셸이 13살에 기엔 학교의 모든 교과 과정을 수료한 뒤 다시 2년 동안의 인문학사 과정을 마치고 경사스러운 졸업식을 맞기 직전이었다. 폭동을 일으킨 시민들이 점령한 무기고가 학교 바로 옆에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 때문에 학교는 폭동에 말려들어 공격당한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즉각 폐쇄되었고 학생들도 기숙사를 떠나 부모 곁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화려해야 할 졸업식은 흐지부지 끝나버린 모양이다. 졸업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다면 여기서도 아마 미셸은 보르도의 명사들 앞에서 라틴어 연극의 주역을 맡았을 것이다.
이 폭동은 파리에서 급파된 몽모랑시 원수의 군대에 의해 철저하게 진압되었다. 그 결과 보르도는 이제까지 부여받았던 각종 자치권을 제지당하고 고등법원까지 폐쇄되었다. 권력의 왕실 집중 또는 파리 집중은 이런 형태로도 강화되고 있었다. 부시장이었던 비에르의 고민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소금세가 폐지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까지 200년 세월이 필요했다. 미셸 소년이 이 폭동에서 무엇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도 앞에서 간단히 추정해 보았지만 그가 다음과 같은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오랜 세월과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경멸해서는 안 될 신분은 그 단순함 때문에 맨 뒷줄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교제는 훨씬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다. 나는 언제나 철학자들의 언행보다 오히려 농부들의 언행이 철학의 가르침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서민들이 오히려 현명하다. 필요한 만큼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태연히 할 수 있게 되려면 인간은 어느 정도의 판단 경험을 갖춰야 할까?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진다. 미셸은 학문이나 문화를 경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약삭빠른, 말하자면 어설픈 지식을 휘두르는 것을 비난하고 있을 뿐이다. 그가 먼 훗날 쓴 수상록을 느닷없이 인용하는 것은 앞으로 세상에 나갈 소년 미셸과 법관으로서 또는 정치가로서 또는 영주로서 사색과 지필에 전념하는 지식인 미셸을 겹쳐놓고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세월과 그의 경험과 판단력을 살펴보기 전에 흘러가는 시간의 두께와 농도에 대해 일단 대체적인 전망을 세워두고 싶었기 때문이다. 에세이라는 말은 오늘날 문학의 한 장르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지만 미셸의 시대에는 아직 문학 용어가 아니라 단순한 시도나 경험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뿐이었다. 요컨대 보통 명사다. 그의 이 저술은 흔히 수상록으로 번역되지만 이것을 경험록이나 체험기로 번역해도 오욕은 아니다. 많은 독서인들이 미셸의 책을 경원하고 설령 읽기 시작했다 해도 대부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것은 거기에 철학적 수상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상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인생에서의 경험이나 체험에 대한 글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체험이었을까?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유곽이 있었던 모양이다. 라틴어 시가 갖는 에로티시즘은 오늘날에는 그것이 라틴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에로티시즘 자체로서가 아니라 라틴어 시의 일부로서 감상되고 있다. 하지만 라틴어를 모국어로 삼고 자라난 사람에게 에로티시즘은 에로티시즘 자체로서 다가올 것이다. 어쨌든 내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나한테 해롭지만 내가 원하거나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도 해롭지 않다. 나는 이제껏 나에게 아주 유쾌했던 행위 때문에 해를 입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 쾌락 앞에서 모든 의학적 결론이 크게 양보하도록 했다. 실제로 젊은 시절 큐피드가 내 주위에서 붉은 옷을 펄럭이며 즐겁게 춤추고 놀았던 시절, 나는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욕망에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유분방하고 무분별하게 몸을 내맡겼다. 싸울 때마다 상당한 영광을 얻었다. 그것도 무모한 돌진보다는 지구전에 강했다. 그 행위를 6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얼마나 어렸을 때 이 욕망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면목이 없고 유례도 없는 일이다. 그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선택하거나 분별할 만한 나이보다 훨씬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옛날 일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내 상태는 처녀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로마의 매춘부 콰르틸라의 상태와 비슷할 것이다. 겨드랑이 냄새와 일찍부터 도단한 거웃과 수염이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큰 욕망이 자연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상하고 악질적인 것일 리 없다. 상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좀 애두른 표현이지만 미셸은 조숙했다. 아니, 조숙한 정도가 아니라 6번까지 할 수 있었다니 정말 대단한 정력이다. 수상록은 철학적 사색 따위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에 뒷받침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보태면 따옴표로 인용된 구절은 모두 로마 문인들의 글이지만 그 문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겠다. 카툴루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 페트로니우스 같은 이름을 늘어 놓아봤자 귀찮기만 하기 때문이다. 훗날 미셸은 다음과 같이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신체기관 중에서 가장 쾌적하고 유용한 것은 생식에 도움이 되는 기관일 것이다. 여기에는 성을 망측하고 추잡한 것으로 여기는 기독교적 음습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가 학사 과정에 진학했을 때 교사로 부임한 마르크 앙투안 뮤레는 이 교도를 자처했고 25살에 한창 나이였다니까. 스승과 제자가 함께 유곽으로 달려가는 진풍경도 벌어졌을지 모른다. 모든 욕망의 저변에는 자연이 존재하고 이 자연의 조절작용은 신뢰에도 좋다는 사고방식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보르도를 떠나 고향 몽테뉴의 성으로 돌아와 있을 때에도 이 도련님은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미슈동이라는 시골 도시의 유곽에 꽤 열심히 드나든 흔적이 있다. 또한 학교 안에는 새 고기를 꼬챙이에 꿰어 구운 꼬치구이집 같은 것도 있었다니까. 이 기엔 학교도 그렇게 엄격한 학교는 아니었던 듯 싶다. 오히려 풍기나 위생이
꽤 문란하고 난잡했다고 보는 편이 옳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교사들도 젊었다. 보르도는 파리 같은 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있는 음식이 풍족한 도시이기도 했다. 음식에 별로 구애받지 않는 필자도 보르도에 있을 때만큼은 맛있는 술과 음식에 압도당한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들었다.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된 방탕은 그렇다 치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학교에서 미셸이 거둔 최대의 수학은 라틴어의 기초를 둔 프랑스어 습득이었다. 학교에서는 프랑스어 과목을 가르치지 않았다. 하지만 미셸은 처음에는 어쨌든 학교 안팎에서 프랑스어도 또 하나의 모국어로 차츰 습득하게 되었다.